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딴 END, 즉 엔드 이니셔티브를 내세웠습니다.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복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본부 총회장 연단에 섰습니다. 20분 동안 이어진 기조 연설을 통해 가장 큰 다자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강조했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국제사회에 내놓은 겁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중단, 축소, 폐기라는 3단계 북핵 접근법 역시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이 비핵화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일단 대화의 물꼬부터 터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완전한 복귀도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친위 쿠데타는 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 또한 화두로 던졌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주재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도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과정에서 세 차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한 유화 메시지를 낼 때 호응이 컸는데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외친 단어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15분보다 길었고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22분보단 짧았습니다. 첫 번째 박수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할 때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또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재차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대한민국으로 33번 언급됐습니다. 평화를 25번, 민주주의를 12번 외쳤고 한반도도 8번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아와 무력 분쟁, 기후위기 등 여전히 남은 과제의 해결책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지를 치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은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길을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말로 박수와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전 세계 평화 유지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는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거라면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년 만이자 집권 2기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뼈있는 농담으로 시작했습니다. All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was an escalator that on the way up stopped right in the middle, and then a teleprompter that didn't work.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유엔 총회장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데 이어 자막기도 작동하지 않자
자신이 재취임 뒤 7개의 전쟁 종식을 중지하는 동안 유엔으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We were never helped by the UN. The UN has tremendous potential. It's going to hopefully put out the wars themselves. I mean, someday it's going to do what I've been doing, and they should be able to do it. 유엔이 주도해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서도 최대 사기극이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라고 독설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유엔의 난민 지원 정책을 겨냥해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추방 등 미국이 주도하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캐나다 등 서방국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유엔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강대국 간 대치와 미국의 지원금 중단으로 유엔 체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7분간 이어진 유엔 연설에서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특검 소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이 재판 중개 신청을 받아들이며 법정에선 김 씨의 모습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김건희 씨 첫 공판 기일이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준비 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 김건희 씨는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공판이 시작되기까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구속된 김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입니다. 특검은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8명이 참석합니다.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채 재판에서 다투겠다던 김건희 씨 측이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입니다. 내일 김건희 씨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한 화백 그림을 받은 뇌물죄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첫 조사입니다.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한데 특검은 김 씨를 뇌물 혐의로 입건한 건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핵심 의혹이었던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 한학자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구속 뒤 첫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3시 한학자 총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에게도 오늘 오후 1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와 법원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는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직후 보석신문도 예정돼 있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와 석방 필요성을 직접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 나오기로 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이 공판을 시작하는 요건이고 그래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불출석해 벌석 재판으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첫 재판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신문도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고 구금 상태로 재판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앞서 지난 7월 특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형사 절차를 사실상 거부해왔습니다.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가 하면 내란 재판에는 10차례나 불출석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으로 조사받으라는 특검 요구에
구치소 담당자를 통해 구두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치소를 벗어나 2달여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법원이 석방 요청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가 부른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청문회를 강행한 민주당 강경파는 대법원장 고발과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사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대선 한 달 전 사법부가 정치 개입 목적으로 번갯불 파기환송을 한 게 의심스럽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고발, 나아가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불출석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부르는 건 초유의 일인데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도 소통도 없이 추미애 위원장의 제안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뚝딱 하루 만에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청래 대표 역시 관련 사안에는 일절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고는 모르겠고 저희가 5월 14일 날 한번 했던 청문회예요. 그래서 다시 이어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축출하는 일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무차별적 망신주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면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문재인 정부 때 앉힌 대법관 대행체제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빌드업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 회동을 했다는 가짜뉴스의 시선 돌리기라며 심각한 역풍으로 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4명까지 증인으로 부른 용감한 청문회가 자칫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이들이 실제 국회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다며 광주 학살 전두환 노태우, 부정비리 이명박은 감옥에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무엇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면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또 만났지만 역시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부터 국정감사를 열기로 합의한 국회 교육위, 하지만 증인을 두곤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 논문 의혹에 연루됐지만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된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도 보란듯이 증인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김건희 씨의 조력자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세상, 우리 국회가 바로 잡아야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여권 전체로 전선을 넓히며 야당의 무대 국정감사 전국에서 끌려가지만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을 다시금 정조준하며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 목록에 올렸습니다.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배임죄 폐지를 놓고도 찬반 입장부터 밝혀라, 이재명 보호법이다,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여야는 상임위마다 쟁점마다 평행선을 달리는데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내대표와 수석끼리의 2+2 회동이 이틀 연속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더 손질해서 추석 이후에 다루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할 게 없어요. 빠그러져. 추가적인 회동 계획은 없습니다.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하나마다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는 무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두고 마지막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엔드 이니셔티브라는 키워드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모범 국가다. 민주주의의 저력,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타자 외교 무대인 이제 유엔 총회에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네.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빛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12.3 비상기업 내란을 극복을 했고 또 그 국민들에 의해서 또 대통령으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뜻깊게 본 대목은 엔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영어 첫 글자를 떼서 한 건데 네. 엔드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반도의 적대적인 대결 이런 구도를 종식시키겠다. 말 그대로 엔드 끝내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재명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 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교류 협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엔드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그래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3단계와 관련해서는 일단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당장은 좀 중단시키고 앞으로 축소시켜서 장기적으로는 폐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우리의 진정성을 추구해가고 노력해가면 북한도 결국은 협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3단계 접근법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본인도 알고 계신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가장 주목한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일 것입니다. 네. 이 현실적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은 이게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순서가 우리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관계 정상화, 교류가 순차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제사회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사회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 동결 축소, 폐기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좀 국제사회 인식과 약간 동떨어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에 대한 이 부분의 메시지는 앞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하셨어야 됐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좀 국내적인 치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국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해결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 네.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 G7 다 참석하셨고 한미 정상회담 다 하시면서 우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화 정상화는 이미 알려진 부분인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까? 그게 국민적 자존심을 오히려 상하게 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국민적 자존심을 살짝 건드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닐까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반박하실 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국민들의 손으로 이걸 분쇄를 했는데 왜 이걸 언급하면은 국민들의 자존심이 낮아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저는 길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의 것이다. 그리고 유엔 정신의 역사적인 현장이다. 그래서 유엔의 여러 가지 세계적인 과제를 푸는데도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주의의 동력이 하나의 사례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도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극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순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만 외치는데 북한은 전혀 호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핵화만 외치면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단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까지 가겠다라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국내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가 며칠째 어수선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좀 야당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이거 여성 비하 발언이다,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 매일 난장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법사위가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부터 시작이 돼서 좀 말씀들이 과격해요. 그리고 말씀들이 과격한데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그럼 책임인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법사위원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책임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지금 국민의힘 간사도 지금 뽑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 지금 발언권을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제 같은 경우도 4명이 있었는데 3명을 퇴장시킨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아예 반영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를 그러니까 민주당 애초부터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우리 입법의 마지막 관문이 지금 법사위인데 이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기대가 정말 무참하게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좀 민주당도 좀 각성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동료 의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고 조롱거리로 만든 거다. 전형적인 언어폭력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네, 맥락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3명이 퇴장을 당한 것은 맞는데 3명이 퇴장 명령을 받게 된 것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노트북에다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작 민주당 이런 걸 붙여놓으면 정상적인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떼내세요 라고 3차례나 요구를 했는데 이걸 수용을 안 하니까 결국 이제 퇴장을 당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애초부터 파행을 작심하고 국민의힘이 몰아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나대전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보낸 것 자체가 이렇게 추나대전 격돌을 통해서 파행을 염두에 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왜 추미애 의원 간사 선임을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간사는 무슨 말이냐, 법사위원도 부적격하다. 그 이유는 당장 남편이 지금 지법 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격하다. 이해 충돌 때문에라는 것이 있고 본인이 또 납바루라는 그런 사건 때문에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2.3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옹호한 그런 언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들어왔으면 최대한 충돌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법요건 상임위원들은 굉장히 격분한 상태.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적절한 이 스티커는 떼내라라고 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이제 거부를 하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오빠에게라고 얘기한 건데 실제로 두 사람은 이제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79학번 그리고 82학번 그리고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평소에 이 나경원 부부는 내가 업고 다녔다. 업고 키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은 나는 손해 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나 대전은 제2, 제3의 그런 계속되는 충돌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강대강으로 충돌을 해도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게 다음 선거로 두 사람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 나온다, 네. 서울시장 나온다 그런 분들이 지금 법사위원회에 지금 쫙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업어야 지금 뭐 후보가 되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머릿속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도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 청문회를 하겠다고 지금 안건을 올려서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는 국회가 그런 방식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를 운영을 한다, 난장판으로 만들면서까지 주목을 받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했는데 이게 민주당 지도부랑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뭐 논의 자체도 없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권한은 법사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원내 지도부들하고 좀 소통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결정적인 이런 엇박자의 이유는 강 원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는 아무래도 좀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을 살펴가면서 좀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법사위원들은 대체로 강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파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강성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원내 지도부하고 법사위원 또 법사위원장하고의 충돌 내지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러한 부분이 계속이 된다면은 정부 여당에 대한 좀 국민들의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엇박자 내지는 충돌 갈등이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사전에 논의 그리고 조율은 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네. 계속되면은 민주당에게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낸 유죄 취지 대법원의 파기 환송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당연히 이제 이것은 보복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뭐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그것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무순사 의원도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던데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있다고 억지로 주장을 하면서 그 본인이 억울하면은 소명을 하라, 수사받아라, 청문회 하자
이게 통하는 말이겠습니까? 억지를 부려도 너무나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네. 물론 민주당이 원한다 그러면은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이고 청문회 끝나면은 또 청문회 나오지 않으면은 또 그 빈미로 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민주당도 네. 지금 감당을 하지 못할 겁니다.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의 목적이 뚜렷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데 탄핵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간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제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을 직무대행으로 앉히겠다.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 눈을 분명하게 좀 의식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그냥 마구 독주를 하겠다. 그러면 틀림없는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좀 이제 반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잊지도 않은 일로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잊지도 않은 일로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하는데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처신은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선 한복판에 사법부가 뛰어든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당선이 결국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대선에서 제거하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을 내렸단 말이에요. 유죄 취지로. 그리고 또 다음에 이 고법에서 파기환송심 맡은 고법에서는 하루 만에 이걸 또 공판 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월 15일 날 재판하겠다. 그런데 이제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항의를 하니까 대선 이후로 넘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기현 지금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란 재판 질질 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문회를 열어서 이 잘못된 행위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보복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복이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과연 법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국회 법에는 대법원장뿐만이 아니고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다 불러서 청문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문이라는 거는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적절한 대선 개입 행동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사실상 방치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뭐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거야말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사법부가 장악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문회를 열든 또는 뭐 탄핵을 하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런 입장이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반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뭐 파기환송이 이 청문회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재명 후보였죠. 후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소통을 대법원과 해보니까 빨리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빨리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하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무죄 취지 판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됐겠죠.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유죄 취지로 나오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감사하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게 청문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인 것이고 지금 책임을 지금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무도 있지도 않은 일을 사자회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청문회에 같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회동에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기 장소도 나오지 않아요. 청담동 술자리는 그래도 시간과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국민을 갖다가
이게 기만을 하고 대법원장을 갖다가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것인데 물론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뭐 출석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 또 탄핵으로 빌드업 시켜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석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네, 이제 민주당은 이제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고발도 하겠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뭐 음모설이다, 괴담이다라고 하니까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그런 부분도 저는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제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판결을 불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판결을 불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불복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이제 탄핵감이다라고 파면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장외 집회를 연 그 장소에서 최고위원은 이 탄핵이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선에서 졌는데 이걸 계속해서 부정선거라고 불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 대선을 불복하고 탄핵을 불복하는 이런 태도는 국민의힘에서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밤사이에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썼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장을 뭐 이렇게 그 대법원장을 이렇게 예우를 한다 그러면은 여당의 대표가 이런 말씀을 너무 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또 그래요. 또 이거 참 이 국회의 수준을 국격을 완전히 지금 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참 안타깝게 거지였고요. 지금 저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은 저는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국회 안에서. 이 면책특권 이게 문제인데 면책특권이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면책특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면책특권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면책특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려워요.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발의를 못할 것이고 마련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면책특권에 대한 폐지 아니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국회가 좀 진전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이 국회 자체가 전체가 지금 난장판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을 짧게 좀 짚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어제 김문수 전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에 처음 만난 건데 뭐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장외 집회를 앞두고 만난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뭐 소수의 입장이니까 뭐 막을 수도 없고 사실 무기력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법안을 갖다가 뭐 조금 늦춘다는 것뿐이지 또 뭐 그걸 갖다가 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장외 투쟁을 통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당내에서는 이제 결속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이 경쟁을 했던 부분들도 함께 결속을 해서 당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워낙 독주를 하고 대법원장을 뭐 탄핵하겠다 하고 하면서 이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여론이 아마 상당히 좀
반민주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하는 모습인데 네. 이게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실망해서 벗어난 중도층까지도 함께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좀 좋은 전략을 가지고 무턱대고 이제 뭐 장외 투쟁을 통해서 강도 높은 외침만 할 것이 아니고 네. 앞서 말했듯이 뭐 특권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쇄신 체계를 좀 내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도 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대응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제 송화석 원내대표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약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빈손으로 또 끝났거든요. 네, 이런 일단 대치 상황 계속 될 것 같죠. 네, 칭찬한 배경 관련해서는 3대 특검법 관련해서 네.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한 그런 대목과 관련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협치 카드를 걸면서 한편으로 이제 강성 극우 세력에 의존해 가지고 장애 지금 투쟁에 돌입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전공법이라 하면 뭐냐? 12.3 비상계엄 내란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석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해서 내란 세력들과 확실하게 선긋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극우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협치면은 협치. 아니면 뭐 내란 세력과 같이 가려면 같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삼권 분립을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권 분립은 필요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잘 유지가 돼야지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의 사법부는 너무 사법권이 남용이 됐었다. 그래서 이 사법권을 남용한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삼권 분립을 위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체코와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르트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면서 한국에서는 체코 프라하가 유명하다고 언급하자 파벨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면서 출근길에 한국인 관광객을 많이 만난다고 답했습니다. 샤바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번 통화에 이어 이번에 만나게 돼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직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박순권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유족들은 더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전체가 거센 화마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공장 안에 있던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며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참사 1년 3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실질 경영자는 아들이라는 박 대표 측 주장과 달리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자는 박 대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어서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했는데도 생산량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아무런 대비 없이 생산 공정을 계속하다 사상자를 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였다는 게 법원 판단으로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대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원 총괄 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다른 임직원에게도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듣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살인죄도 사형을 구형하는데 23명, 아니 가족 100명을 죽인 대표에 대해서 15년 너무 작습니다. 저희 애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너무 더 보고 싶습니다. 15년이 너무합니다. 30년이고 50년이고 받더라도 내 마음이 안 내려가겠는데. 앞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찰이 KT가 자체 신고한 서버 침해 정황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경찰이 신고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지난 발표보다 14명이 늘어난 2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KT는 지난주 서버 침해 정황을 발견했다며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보안 점검 결과 해커가 서버를 침해한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 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데 경찰이 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지난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신원미상의 해커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의혹을 통보받고도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7월 정부에서 해킹 가능성을 통보하자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가 한 달 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렉도 같은 의혹을 보도하자 서버를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서버 전수조사 과정에서 폐기된 서버의 활동 기록이 백업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는데 경찰은 KT에 해당 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불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40대 장모 씨가 신호가 잘 잡히는 새벽에 범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기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 3,65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작구 4명과 서울 서초구 1명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아직 KT에서 자체 집계한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 4천만 원과는 차이가 있는데 경찰은 추가로 접수되는 사건도 유사 사건으로 판단되면 피해 규모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도 공개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 첫 재판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준비 기일 없이 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해 오늘부터 곧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김건희 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가 다뤄집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출석하는 만큼 법원 청사 보안도 평소보다 강화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폐쇄합니다. 정문과 동문 쪽은 개방되지만 청사 내 집회 시위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검색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오늘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 씨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구속심사 이후 처음입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촬영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해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법정 모습까지만 카메라에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수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오후 3시에는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하는 건 구속 이후 처음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1시에는 통일교의 청탁 대상이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어제 권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권 의원은 이미 2차례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권 의원이 오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검이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권 의원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까지 관련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공지를 통해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는 나가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부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조 전 장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임명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공판 전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로 기일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 신문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책과 다큐멘터리 인터뷰 등으로 밝혀왔다며 사실상 불출석할 뜻을 내비쳐왔는데 법원의 증인 소환장도 이미 3차례나 해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만큼 다음 달 2일로 다시 기일을 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재차 시도하기로 한 겁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특별 송달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선 한 전 대표가 조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계엄 당일 의원총회를 거듭 변경해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위한 증인신문 자체가 부당하고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법원이 이미 다음 기일을 지정한 만큼 증인신문이 취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입니다. 계엄 당일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한 전 대표가 법정에 나와 관련 진술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Assembly, on behalf of the Assembly, I wish to thank the President of by a force of they seem to do is write a really strongly worded letter and then never follow that letter up. It's empty words, and empty words don't solve war. 세계 각국 정상들은 연설을 통해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국제 현안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단상을 치며 호통을 내지르거나 사진을 제시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947년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브라질 정부와 경제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O Brasil deu recado a todos os candidatos autocratas e aqueles que os apoiam. Nossa democracia e nossa soberania são inegociáveis.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건 심각한 위협이라며 비판의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폐허가 된 가자지구 사진을 보여주며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n Gaza, on one side, there is a regular army with the most modern, most lethal weapons, an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nnocent civilians, innocent children. This is not fight against terrorism.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강조하며 중요 단어마다 단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내질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상들은 비난과 훈계가 가득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직접 야유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무덤덤한 박수로 응수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평화와 전쟁, 법과 무법, 협력과 갈등이 얽혀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국제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 중 3번의 박수를 받으면서 전 세계 정상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연설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복귀했음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력, 이런 걸 강조하시면서 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상당한 위기를 겪었지만 친위 구테타로,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 주권의 국가처럼 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서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다시 돌아왔고, 국제 평화와 국제 번영을 위해서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하신 겁니다. 예. END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엔드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는데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이니셔티브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exchange, normalization and dismantlement 또는 denuclearization. 예. 그래서 남북 간에는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북미 간의 정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비핵 개방 3천에 이명박 정부 때는 비핵화를 제일 먼저 내세웠잖아요. 네. 근데 뭐 북한이 비핵화는 비자가 들어가도 대화조차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신뢰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 여건이 조성될 때 비핵화는 해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를 가져오고 서로 상호 신뢰를 회복해서 교류를 하자. 남북 간에 교류를 하자. 이렇게 서로 적대하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 그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는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다른 뭐 조건 없이 관계 정상화더라도 지지하겠다. 그다음에 뭐 이미 그 요미우리 신문에 얘기하신 거지만 핵 3단계를 얘기하면서 동결, 즉 핵
프로그램을 중단만 하더라도 하나의 단계를 인정하고 네. 거기에 대한 상응한 제재 완화라든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우린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서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비핵화는 하자. 네. 이런 3단계. 그러니까 엔드라는 게 냉전을 종식시킨다는 겁니다. 냉전을 엔드시킨다. 그래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서로 남북 간의 그 평화 공존과 공동 발전의 공정 성장의 시대를 맞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기회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도 이미 두 국가론을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지금 남한하고 경제력이 60분의 1로 추락해서요. 네. 우리의 인구가 2배니까 1인당 소득이 우리가 북한 사람 30명의 소득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따라서 체제 경쟁은 이미 사실 끝난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남겠다 뭐 이런 발버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게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기보다는 8.15 경축사 때 얘기하신 걸 다시 그 3원칙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 네. 우리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은 일체하지 않겠다. 이걸 다시 유엔 연설에서도 다시 강조하면서 네. 우리는 이렇게 적대감이 없고 서로 신뢰를 쌓고 교류한다 그러면 적극 찬성하고 서로 그것도 교류하면 서로 호혜적인데 왜 안 하느냐. 네. 그리고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관계도 정상화해라. 그러면서 일단 중단만 핵 프로그램 중단만 해도 우리는 하나의 성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좀 같이 함께 손잡고 나가자. 뭐 이런 간절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사실 우리 정부에게 노골적인 비난을 하면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떤 호응이 있을까요? 늘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첫술에 배부르자.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가 워낙 훼손이 됐고 무인기까지 보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평양에까지 보낸지는 아직 완전히 확인은 안 됐지만 그 휴전선 인근에서 굉장히 그 북한을 많이 자극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전단 살포하는 거 막지 않았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남한보다 1인당 소득이 30분의 1로 추락했는데 이 계속해서 자기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이 날라오고 확성기 방송하고 또 또 가만히 있으니까 무인기까지 보내는 그런 실정이니까 북한으로서도 막 이렇게 우리하고는 일체 상대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휴전선 인근에다 장벽 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두려워서 쌓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평화를 지켜야 되고 서로 간의 적대감을 줄이고 그다음에 긴장을 완화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신뢰라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거니까요. 네. 지금도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하나 더 나간 게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해도 좋다. 이건 사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비핵화를 해야 관계를 정상화하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비핵화는 전혀 옆으로 제쳐놓고 평화체제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좀 공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3단계 비핵화론을 해서 비핵화는 남겨두되 그거는 후순위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실용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북한은 보니까 마지막 날인 29일에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뭐 3단계 비핵화 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들어있을까요? 북한도 뭐 한 7년 만에 이제까지는 유엔 대표부 대사가 쭉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7년 만인데 과거에도 뭐 리용호라든지 김계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가서 자기들도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들도 정상적인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늘 유엔에서 연설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했다. 이젠 가졌는데 좀 인정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늘상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도 아마 연설을 한다면 틀림없이
한미연합훈련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가로 속에 있는 건데 자기들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동맹이지만 공동훈련 안 하지 않냐, 연합훈련 안 하지 않냐. 근데 왜 한국은 미국이랑 맨날 연합훈련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네. 그리고 미국이 초강대국이란 건 세계 사람들이 다 아니까 한미 동맹에 굉장히 우리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뭐 핵을 개발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핵을 개발한 거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라. 선제 공격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그 배경에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하면서 비핵화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유엔에서도 주장하는 거죠. 네. 예. 이 트럼프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북미 대화가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패싱을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핵화 3단계론이 비핵화는 뒤로 밀었지만 그렇지만 동결도 비핵화의 한 단계거든요. 네. 감소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 이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증진되니까 동결이라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이다. 이게 이제 실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해서 분명하고 김정은은 우리랑 뭐 상대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하고는 만날 생각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2000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 직전에 중국을 6, 7년 만에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후진타오랑 상의를 했고, 2018년, 19년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후에서 4번이나 중국을 갔습니다. 요번에도 또 6년 만에 베이징을 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도 얻을 뿐 아니라 그 트럼프하고 또 다시 만날 텐데 만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 상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여간에서는 국제 문제는 최고인민회의는 국내 문제를 주로 다루니까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하고 좋은 촉을 갖고 있다. 김정은을 트럼프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김여정도 물론 비핵화를 얘기하면 절대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네. 그거 자체가 만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비핵화를 희석시켜서 만나가지고 제재라도 해제를 해야 되고 또 남한하고도 언젠가는 만나서 이 원산의 갈마지구에 엄청나게 큰 관광지구를 개발했는데 러시아만 지금 보내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한 300명 정도 보냈습니다. 300명 가가지고 관광지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진핑한테도 관광객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가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머릿속에는 이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도 축소시키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요구를 해가면서 한국 관광객도 받아들이고 남북 경협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 가지고 있다라고 전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은 1시간 정도 했습니다만은 북한 관련 내용은 없었거든요. 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뺀 걸까요? 그렇죠. 북한 얘기를 하면은 비핵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의 비자라도 꺼내면 자칫 지금 무르익어가는 북미 정상회담에 마이너스가 될까 봐. 네. 또 연설에 일관된 주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의 일관된 주제는 나의 대외 정책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관세, 그다음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감옥에 가거나 당신이 온 나라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라든지 그리고 뭐 자기가 평화의 사도처럼 7개의 뭐 평화를 중재했다. 이런데도 노벨 평화상 안 줄 거냐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좀 15분 보통 하는데 20분 했지만 네. 트럼프는 57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배를 했어요. 근데 거의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 대외 홍보에 약한 것 같아요. 말주변은 좋은데 이게 정작 미국을 홍보해야 되는데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의 기능은 다 지금 망가졌다. 내가 지금 평화의 중재를 7번이나 했는데 유엔에서는 전화 한 통화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데 국가 홍보 이미지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국회 상황을 잠시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났습니다. 현장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장 집무실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늘 만났습니다. 이번 접견은 법원행정처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오는 30일에 예고가 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천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지금 국회를 찾은 상황입니다. 네, 천 법원행정처장은 우 의장에게 현재 사법부의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네요. 듣기로는 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에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꼭 법원장들의 의견이 아니라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처장께서 오늘 이렇게 국회를 방문한 것은 필요한 과정이고 또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드리면 국회의장뿐만이 아니라 각 정당에도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하고 성실하게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겠죠. 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께서도 천명하신 그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법 신뢰의 회복이죠.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면 법원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진 믿음이고 또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라고 하면 이 정의의 여신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이고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재판이 독립되어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또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의 원칙은 상권 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그리고 그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입니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얘기는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닥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사법개혁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 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로서는 이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상권 분리 또 사법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이러한 사법권의 온전한 또 이제 합리적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 방문하게 된 것은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 입법안에 대한 저희들의 말씀도 드리고 또한 최근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특히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한 진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궁금해하신다는 또 보고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님들과 또 대법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직후에 바로 불과 며칠 뒤에 또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때로는 법사위에서 때로는 국회 본회의상에서 이것이 이제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법원장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부분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개혁 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그와 동시에 지난 12월 3일 12.3 비상계엄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사법부 역시 처음부터 비상적인 위헌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신속한 보온의식의 발로 그리고 국회의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인 헌법 질서가 회복이 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로서도 정상적인 사법권 행사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이와 같은 시민들과 국회의 노력으로 저희들이 사법권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된 이상 이와 같은 시민들과 또 국회에 저희들이 이제 호응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님들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 관련해서 해당 중앙법원과 또 저희 법원행정처가 기울이고 있는 사법행정 지원적인 조치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의 유익이 되는 사법개혁 방안의 공론화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도 함께하는 그런 공론화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또 상의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경청해서 저희 사법부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네, 우원식 국회의장 사법개혁에 사법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인 만큼 그 의견을 들어보고 결자 해제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하고 사법부도 동참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회동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토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균형 외교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지금 이번 정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의제가 AI와 국제 평화 안보 이렇게 골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AI를 대통령이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도 만났는데 1경 7천조 원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인태 지역의 AI 허브로 만든다 그러고요. 우리가 AI를 이번에
어제 연설에서도 대통령 얘기하셨지만 AI를 잘 운영하면 미래 성장에 인류를 위해서 크게 활용하지만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AI와 국제 평화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AI를 선도한다. 미국이나 영국이 선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이 AI를 선도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AI와 국제 평화를 주제로 대통령이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조금 전 개장한 우리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발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악재부터 살펴보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호재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 업황에 전망이 무척 밝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혼재돼서 지금 우리 증시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476포인트, 코스닥은 868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가을 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지만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인천 곳곳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 호남 많은 곳에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충남 내륙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충북과 영남 지방에는 최고 60mm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낮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광주 30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방에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휴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 업소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